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인플레 2% 확산까지 인하 적절하지 않아.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금융 부분 레버리지로 인한 취약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 대차 대조표 축소, 금융시장 부담 없어 지속 가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 오픈 AI 비영리 계약 어겨 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영리 사업이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시장 좀 많이 좋았죠.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시장의 상승을 좀 한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니케이나 아시아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의 신고치를 계속 갈아치운 이런 기록을 지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 이번 주 좀 미국 시장을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바로 강권의 증시팔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그리고 종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S&P 500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업종이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PC 지수가 발표돼서요. 이 부분부터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지수 함께 보시면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이 좀 큰 몫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as expected up 2.8% from a year ago. 전년 대비해서는 2.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1월 근원 PC 지수가 전년 대비 2.8%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대비해서 높기는 한데요.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입과 고용 지표를 확인하게 되면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6일은 미 하원에 그리고 7일은 상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발언은 3월 FOMC 이전에 예정됐던 마지막 공식 발언이고요. 관련된 소식은 나오는 대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위기 등 경제해법이나 부양책을 좀 내놓게 될지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주요 산유국들의 또 감산 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측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 감산 연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됐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밤사이 좀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기사를 통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일단은 이번
상반기까지 이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1분기 동안 할당된 산유량보다 하루 22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합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What to watch for on Super Tuesday라는 기사고요.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미국은 슈퍼 화요일 경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이렇게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의 대진표를 일단 이 자리에서 사실상 확정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서 리턴 매치 구도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승 가도를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헤일리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헤일리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를 통해서 레이스를 이어갈 명분과 또 그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거세게 사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반 바이든 정서가 어느 정도일지 봐야 할 전망인데요. 자신에 대한 회의론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경선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들의 반란이 태풍이 될지 혹은 그저 미풍에 좀 그치게 될지 이 경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네소타는 지난 50년간 대체로 민주당이 좀 강세를 이뤄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슈퍼 화요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번 주 안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일본으로 함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Japan to consider calling official end to deflation. 교도통신이 함께 전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증시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봄철 임금 협상인 이 춘투 그리고 물가 전망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할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버블 경제가 끝나게 되면서 물가 하락 그리고 기업 실적의 악화, 개인 소비 부진 등 악순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고질병처럼 좀 여겨져 왔었던 디플레이션에 벗어나려면 2%가 넘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지목이 됐었던 일본 경제 수요 부족도 거의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물가 동향에 대해서 우상향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경제 정책의 성과를 호소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니케이 4만 시대를 목전에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이 이후의 정책은 또 어떻게 꾸려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번에는 홍해 리스크 관련한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티 반군이 위협을 했던 내용이고요. 결국 이 배가 침몰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던 영국 소유의 벌크선이 결국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위기가 현실로 좀 다가오게 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시작했던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선박이 침몰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침몰로 바다의 약 29km에 달하는 기름띠가 바닷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닷물로 식수를 만들고 있는, 즉 담수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함께 좀 피해를 받을 전망입니다. 또 홍해가 해산물의 주요한 공급원이다라는 점에서 주변국 어업의 타격도 함께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격을 받을 당시에 이 배 안에는요 4만 1,000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홍해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가 만약에 바다로 쏟아지게 된다면 영양분 과다로 조류를 지나치게 증식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증식된 조류가 산소를 좀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해 리스크가 이제는 환경 오염까지 문제로 좀 새롭게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 리스크 관련된 기사도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mas arrive in Cairo for ceasefire talks with deal on the table. 일단 휴전 협상차 하마스가 카이로에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 사이 전해진 소식도 함께 추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대표단이 카이로에 함께 도착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 측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측의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 이에 반해서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에 2인자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 동의 없이는 인질 석방은 없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게 되면서 여전히 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예상했었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섹터별 전반적인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폭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은 델테크놀로지인데요.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는 0.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 그만큼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델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여기에 기여를 좀 했습니다. 델은 컨콜에서 AI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문은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날 델을 최고 추천주로 선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100에서 $128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도 목표 주가를 $140로 올리고 비중 확대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델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 또한 이 훈풍을 좀 받아갔습니다.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 먼저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 8.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7.59% 정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규장에서 5.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무려 12.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AI 열풍의 수혜주로 평가를 받는 종목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서버 제조업체인데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이 칩을 장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주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2022년 3월에는 $40 수준이었는데요. 지난달 15일에 $1,000를 뛰어넘게 되면서 2년 만에 25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S&P 500 지수 편입을 하게 된다면 생활 가전 기업인 월프를 대체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0.38%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의 영리 사업이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머스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픈 AI는 사명에 따라서 AG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폐쇄형 소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로 변모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오픈 AI가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머스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오픈 AI에 약 588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마찰이 커지게 되면서 2018년 오픈 AI 이사직을 사임했고요.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회사를 나갔는데 잘 되니까 이제 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일단 정규장에서는 0.38% 강보합 수준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장 시작 전 전문가는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료파업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수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스만 켰다 하면은 의료파업 얘기가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주목할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의료계 갈등의 승자가 누구일까? 승자는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고요.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고 환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뉴스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달됐습니다. 오늘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의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비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각 의대에서 신청한 숫자가 2,000명이 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의대는 2,000명이 넘어요. 신청자가.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사직을 하고 또 근무지를 이탈하고 또 어제 여의도에서는 집회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판인데 자, 이게 상황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부가 물러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까? 자, 당장 지금 전문의약품, 왜냐하면은 병원을 가야 우리가 약을 진료를 받죠. 그죠? 처방을 받습니다. 자, 이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약국에 가서 전문의약품 처방받는 것에 상당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문의약품의 매출도, 그러니까 제약업계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때는 동네 병원까지 확산이 된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발표에 관련 플랫폼 주가도 이제 상승세입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수액 당뇨약, 고혈압약, 지금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문의약품이 원활하게 처방될 수가 없어 제약사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이 돼 있고
약국에 가서 우리가 의사 병원에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또 편의점에 가서도 간단한 감기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약들은 제약사 매출의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차지하는 것이 처방약입니다. 상당히 지금 제약업계 자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업계도 의사 또 병원 눈치를 볼 수는 없지만 빨리 끝내라. 우리도 힘들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의료공백상해소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을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전달이 안 됐는데 파격적으로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기대 또 유의할 점이 뭔지 또 소개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역대급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사 숫자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접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80.5% 이게 지금 23일, 24일 이쯤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의대생은 25일 기준으로 해서 67.4%가 휴학을 할 상황인데 지금 정부나 교육부는 뭐냐면 휴학해라. 그러면은 의사 되는 건 더 늦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상당히 지금 표를 보면은 위태롭지만 지금 국민 여론은 정부 쪽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 의대가 지금 2,000명 이상을 더 늘리겠다 신청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소장님 말씀 중에서 승자는 없다, 피해자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하게 되면서 정부는 원격 진료에 대한 전면 허용 카드도 좀 꺼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원격 진료 관련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번 시점에 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 그리고 배달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이 의료계 파업을 통해서 비대면 의료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비대면 의료 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을 했지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권가에서도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비대면에 익숙한 MZ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는 오히려 원격 진료에 더 익숙한 세대가 앞으로 이 병원 또 의원, 의료의 주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증 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직접 가야 되겠지만 어떤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굳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 다양한 이제 이 병원이나 또 의원을 가지 않고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시스템이 또 급격히 개발이 됩니다. 이게 IT까지도 동반 성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자, 이게 개편된 내용입니다. 초진자도 가능하다. 처음 진료를 받는 사람도 바로 원격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도 가능합니다. 이제 의료기관의 이름에 병원이 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한 1.5배, 2배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제 가능해지자 기존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는데 휴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에 이때는 우리가 기존에는 주로 이제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니까 휴일에 원격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했습니다. 이는 나이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체, 의료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 업체를 이용하는 건수가 전보다 무려 몇 배? 8배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확연히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주요 신문의 일면 톱으로 올라온 것이 이 병원 지역의 의대죠. 지금
2,000명 이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 의료계 파업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국민 여론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부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병원 문이 닫아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에 이용 건수가 무려 8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사용자들도 또한 여기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계속해서 좀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일단 시세를 좀 내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한시적인 전면 허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개사의 활성 이용자 수가 2월 22일, 2월 23일 하루 차이죠. 무려 4만에서 7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에 일평균 진료 건수를 보면 전면 허용됐습니다. 1,500건에서 지금 2배 가까이 3,0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대표주가 어디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각종 의료기기를 통해서 집에서도 웬만한 측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경증 위중증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정으로 발전되고 성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이 플랫폼 업체들도 주로 의원이죠. 아직까지는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데 의원 병원에 또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의료계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주로 비대면이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병원까지는 넘어가 줘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송되는 이 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병원까지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요. 여기를 좀 기점으로 뭐든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시세를 그렇죠.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주목할 만한, 참고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런 병원 의원과 또 연계해서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 대표주가 어디냐? 주로 이름에 케어가 붙는 쪽,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이름에 붙는 쪽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케어랩스, 유비케어, 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까지 많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케어를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쪽에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얼마나 많은 쪽에 시스템이 연계됐냐. 이 시스템에 버벅거림이 없을 정도로 잘 시스템이 체계화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가 국내 1위 헬스, 뷰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서인데 정말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확장폭이 넓어졌다. 또 이 헬스케어 케어랩스 하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굿닥터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뭐 바비톡, 메디자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CRM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예전에 한참 우리가 이 메디케어 관련해서 대박이 있던 시점이 2018년 이럴 때 주가를 보십시오. 저때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능성만 봤지 실제로 이용이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초점을 못 맞췄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가는 낮은 편이죠. 이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 이 성장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상승폭이 열려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케어가 들어가네요. 유비케어입니다. 자, 유비케어는 뭘 기억해 두시면 의사랑 이름을 들어보셨죠? EMR이니까 전자의료 기록,
이 부분을 통해서 직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국의 모든 고객의 유선 원격 서비스와 동시에 이 특정 지역에는 고객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이 그러면 원격 진료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고객을 직접 방문해서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발열 측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유비스 파머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국의 약국 패널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인데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참 2018년, 19년, 20년까지 이때는 말 그대로 기대성만 가지고 주가가 쭉 마치 버블처럼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면 어느 쪽이 어떤 분야에 비대면 원격 진료의 대표주인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관련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케어랩스, 자회사로 굿닥터를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비케어 뽑아주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케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네요. 얼마나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 잘 보시고 옥석 가리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장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급등 급락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급등 급락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 쪽부터 함께 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무리하고 나서 시간의 급등 탑5 그리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가면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세계 최초 AI 오피스 솔루션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급등이 나와주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또 있죠.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를 이어나가는 중간에서도 에스텍파마, 아까 이제 에스텍파마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에스텍파마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또 추가적인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본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솔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대에서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와이즈버즈라는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5개 종목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에듀, 에스텍파마, 이 폴라리스 오피스, 솔본,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 또 전환 사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종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이즈버즈 현재 이 5개 종목들 모두 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을 하나 또 보는 게 좋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이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것들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환사채를 가지고서 어디로서의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에서의 강한 상방 기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해당 2구간 때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스펙 합병 상장주로 볼 수 있어요. 스펙 합병 상장주.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보통 이 스펙 합병 상장주, 이 스펙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펙 합병 전에 있던 이 구간대를 뭐한다? 주가가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올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YG버즈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대에서 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에서 돌파 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2,000원을 돌파하는 3,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챗 GPT라는 이 반사이익,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신고가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까지 기대했을 때는 또 신고가 랠리, 오늘장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탑 1은 좀 YG버즈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5가지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봐도 좋을 종목으로 YG버즈 꼽아주셨습니다. 전환사채 관련한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상 5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모두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만 YG버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랠리를 좀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챗 GPT 그리고 엔비디아 반사 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대로 또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던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 이 종목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 사실 주식시장이 그래요. 올라가는 데는 이유는 있지만 하락하는 데는 이유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유 없는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첫 번째로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날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시간에 또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타 물량이라고 표현하겠죠. 상관이 나와주면서 단타 들어갔던 물량이 이 손절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동시에 지금 보면은 이 하락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항 돌파 실패,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추세다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시간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시간에 하락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시간에 따라서 자꾸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흐름에 따라 간 거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이제 하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슈는 확실히 받쳐주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ENM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상 더 ENM의 하락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냐?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상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상한가. 점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풀렸을 때 개인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역시나 손절 물량이 시위에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A스테이크. 자, A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이제 3자 배정이 납입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락이 함께 나와주는 추세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사실 시간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여기서 딱 하나를 좀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갤럭시아 SM을 좀 뽑고 싶습니다. 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항 돌파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저항을 돌파해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박스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 지지가 흘러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돌파 실패가 나오면 어디까지 열린 자리가 나오느냐? 1,000원까지 열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가 실패가 나오는 종목일수록 좀 보수적으로 강한 이 조정을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갤럭시아 SM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연찮게 갤럭시아 SM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시간외 급락 5위 그리고 4위를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로 꼽아주셨던 에이스테크는 제3자 배정 관련한 이슈 좀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급락 탑픽으로는 갤럭시아 SM을 꼽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장에서 돌파에 좀 실패하게 된다면 깊은 조정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이른 아침부터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날인데 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SO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들이 많으시죠? 한번 차트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최근에 주가가 약간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1년간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주가는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단 작년 11월 정도에 바닥은 치고 주가가 설금설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1차 전기본, 그러니까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죠. 이런 거에 이제 초안이 나오면서 원전과 관련된 쪽에 뭔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R&D, 원전을 하는데 연구 개발하는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겠다, 일감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 창원, 경남 이쪽 지역에다가 원전 클러스터라는 거는 한 단지잖아요. 그런 산업단지를 좀 더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를 보는 시각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쪽에 조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전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협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했으니까 원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성장, 여기서 힌트는 SMR을 얘기하는 거, 소형 원전 모듈을 얘기하는 거죠. 이 SMR을 미국 같은 동맹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더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SMR은 특히 금년이 시장에 이제 진입의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트랙 레코드나 이런 시공이나 이런 레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기존 원전에서는 체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금년에 이제 가이던스 나중에 수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 가이던스는 작년보다 15% 이상 이렇게 좀 낮게 좀 책정은 해놨어요. 그런데 24년 지나가고 나면 25년도에는 다시 수주가 1조 원대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줍니다만은 25년에 다시 원전의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NH투자증권은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입니다.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OP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전망치보다 이 회사에서 전망한 것보다 15% 개선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영업이익은 뭐 매출 줄면은 같이 좀 줄죠. 그래서 24년도에는 23년 대비해서 좀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은 24년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25년 그리고 그 뒤에 26, 7, 8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수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에는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은 25년도에 다시 1조 원, 10조 원대로 이렇게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OP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마진율이 뭐 작년, 재작년 뭐 한 3%대 이 정도의 이제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28년 이 정도 가면은 8% 후반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 마진도 올라나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장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입니다. 외면하기엔 너무 큰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11차 전기본 말씀드렸죠. 그리고 체코 이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수주 확보가 되는 순간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익이 나중에 후행하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 없이 일단은 수주라는 그 모멘텀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단지 24년은 수주 성장의 과도기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가 15%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눈높이는 낮춰놨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낮춰놓은 기대치보다 높게만 나오면 주가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그 분위기 탈 때는 꼭 두산 에너빌리티 꼭 기억을 하셨다가 좀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전망에 있어서의 자신감 이거를 드러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뭐 작년 재작년 뭐 한 3%대 그 언저리에 있었다고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대까지도 한 앞으로 4, 5년 안에는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거는 막 아까 말씀드린 원전도 있습니다만은 SMR 관련해서도 다 그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중공업이랑 다른 조선주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지금 이제 적자 부문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개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보라색 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어느덧 2월부터 벌써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2월 중하순 전까지만 해도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고 단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2월 말 정도에 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이동 평균선들이 다 역배열했던 게 정배열로 역전이 됩니다. 지금 역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배열로 들어가면 주가는 가벼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1.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0.2%, 코스피가 0.2% 되죠. 그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만 주 정도의 공매 잔고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 공매가 많았던 거에서 공매가 급격히 들어오는 쇼커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자,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이 회사가 밸류밴드 자체가 사실은 높아요. 높은데 역사적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하단 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이 성장성을 본다면은 지금은 하단이 맞다. 그래서 천천히 좀 두고 보시면 좋고요. 자, PER, PBR 보겠습니다. PER 좀 높죠? 38.8배. 그러니까 금년에 특히 매출도 수주도 영업이익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보면 이 38.8을 이거는 내년에는 좀 더 좋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보셔도 되고요. PBR 1.3배 시장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자, 목표가 볼게요. 목표가 2월 들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현재 시장에서는 35% 정도 상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S51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노란 제가 박스로 했습니다만은 WTI 이 파란 줄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올랐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1분기에도 감산을 했는데 2분기에도 감산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유가는 약세보다는 강세 기조 이 가운데 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S51은 이 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비보다 최근에 유가
그 흐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걸 뭘로 봤냐면 이런 업황 호조 이외에 밸류업 시대 이 관련돼서 주가를 다시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오일은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금년에 배당이 좀 작년보다는 좀 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이렇게 업황이 좀 좋다고 보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업황 강세 좋은 거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매수로 상향하면서 정의업종 최선호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정의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평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오르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기관과 더불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밸류 하단, 즉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PER, PBR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세 좀 멈춰 있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목표가 대비 2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털 S-오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AI주가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면에서는 의료 파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S-오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